으, 스모모 유즈, 무슨 일이야? 옷이 노돌노돌한데? 언니가 유주를 위해 열심히 해줬어. 유즈를 위해? 이거 응? 그게 뭐야? 혼자 차지하고 있던 애한테서 뺏었어. 뺏었다고? 응, 걔들은 악당이야. 스모모는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누자고 말했어. 근데 걔네들은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러면서 유주나 모두한테서 이걸 뺏었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스모모는 돌려받았어.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갖고 싶어 하던 근처 애들한테 나눠줬어. 언니는 의적, 홍길동 같은 사람이야. 응, 그래, 멋지네. 모두를 위해 노력한 건 멋있는데 이거 매미 허물 아니야? 응, 지금 허물 모으는 거 학교에서 유행이야. 언니는 프로라고, 프로. 매미 허물 수집의 프로. 학교에서 매미를 허물 마스터라고 불리고 있대. 응, 그거 칭찬이야? 엄마한테도 줄게. 난 희마리, 32살의 전업주부, 딸인 스모모와 유즈,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 이효리는 해외로 정근을 가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 외롭지만 말썽쟁이 스모모와 유즈 덕분에 매일 활기차다. 근데 매미만큼은 못 참겠다. 스모모, 그것만은 봐줘. 엄마, 왜 그래? 기쁨의 비명. 하하, 유주, 아까 그걸. 응, 그럼 엄마 잠깐 기다려. 아니야. 그냥 비명이야. 유즈, 어디로 간 걸까? 언니, 갖고 왔어. 잘했어. 그 상자 뭐야? 한번 열어봐. 스모모와 유주가 준비한 어버이날 선물. 실은 둘이서 몰래 준비했어. 응? 엄마 항상 고마워. 스모모는 엄마를 사랑해. 유주도야. 자, 얼른 열어봐. 열어봐. 응. 성공이다. 역시 엄마 좋아하네. 언니, 성공했네. 어라, 엄마가 자고 있어. 너무 기뻐서 그래. 엄마 예전부터 종종 그랬어. 아, 그렇구나. 너무 기뻐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한 것뿐. 상자 가득 매미 허물이 들어있었다. 아마 열심히 모아서 준 거겠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징그럽기만 했다. 스모모, 유즈, 고마워. 정말 기뻐. 응, 다행이다. 응, 다행이네. 그 후 난 차마 선물을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갖다 놨다. 이젠 창고에 못 들어가겠네. 일단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주워오지 말라고 했지만 과연 애들이 내 말을 들으려나?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오랜만이야. 슬슬 애들 얼굴 보고 싶구나. 얼굴 본 지 꽤 됐잖니?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남편이 해외로 나가고 좀처럼 갈 일이 없어서 안 갔었네. 다음 주말에 괜찮으면 한번 놀러 오렴. 아, 네. 그럼 그때 뵐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이렇게 해서 다음 주말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본다. 기대되네. 응, 기대되네. 유주, 언니랑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 준비했어. 뭐? 응, 분명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선물이 뭔데? 이거야. 안에 봐도 돼. 역시 매미 허물이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미 허물 안 좋아하신다고 둘한테 잘 설명했다. 그렇게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모으고 있었네. 이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무사히 시댁에 도착했다. 스모모 유즈, 어서 오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그래, 애들 데려와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좀처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단다. 신경 쓰지 말거라. 할아버지 할머니, 스모모랑 유즈가 선물 준비했어. 뭐? 응, 이거. 매미 허물을? 잘도 이렇게 모았구나.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버렸을 텐데 왜 갖고 있니? 스모모는 의적, 홍길동 같은 사람. 이런 것 좀 별거 아니야. 아니, 의적은 무슨... 여전히 재밌게들 사는구나. 그렇네. 웃어 넘기셔서 다행이었지만 내가 못 살아. 그렇게 우리들은 시댁에 머물게 되었다. 스모모는 유즈랑 탐험을 하고 올게. 다녀올게. 잘 다녀오렴.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미카는 왔었나요? 미카는 스모모의 사촌이다. 설날 같은 때 자주 같이 놀았는데 미카 부모님이 바빠지셔서 못 보게 됐다. 아, 그게 미카가... 여보. 응?
미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실은 미카가 심장이 안 좋아져서. 네? 수술 받아야 산다고 하더라. 그랬군요. 하지만 괜찮다. 기증자를 찾았어. 그러니 여보, 울지 마. 응? 기증자 찾았어? 응. 와, 찾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니 안심하렴. 미카는 살 수 있단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 얘긴 빨리 해요. 내가 못 살아.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아휴, 정말 다행이다. 좋은 일이 있었어? 잘 됐네. 잘 됐네. 참 며느라. 아, 네. 괜찮으면 오늘 애들 맡기고 가거라. 네? 항상 혼자서 애들 보느라 힘들지? 우리들한테 맡기고 가끔은 느긋하게 쉬면 어떠니? 어머, 당신이 웬일로 눈치가 있네. 좋은 생각 같은데 어떠니?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우리도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고. 스모모 그럴래. 유주랑 같이 여기서 모험할래. 응, 유주도 좀 더 놀고 싶어. 애들도 좋다는데 어떠니? 그럼 그럴게요. 그렇게 난 애들을 시댁에 하룻밤 맡기기로 했다. 그럼 스모모, 유즈, 얌전히 있어야 된다. 엄마, 무슨 말이야? 응? 당연하지. 맞아. 언니랑 유주는 항상 얌전하다고. 그랬었나? 아무튼 잘 있어.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애들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걱정 마렴. 내일 보자꾸나. 이게 얼마만에 불금이야. 뭐하지? 오랜만에 영화관이라도 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갔다. 그런데 뭔가 기쁘다는 기분이 들기보다는 애들이 없어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적막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응? 시댁의 손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큰일이야, 엄마. 빨리 와. 어? 스모모 왜 그래? 아무튼 빨리 와. 유주가 큰일이야. 이렇게 다급한 목소린 처음이다. 알겠어, 스모모. 금방 갈게. 그렇게 차를 몰아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유주 정신 차려. 아니, 유즈!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며느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녁을 다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지 여보. 119는 불렀나요? 스모모가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할아버지가 불렀어. 뭐? 그럼 진작 왔을 텐데. 그렇구나. 왜 아직도 안 왔지? 한 번 더 전화해봐야겠다. 전화 제가 할게요. 난 바로 119를 불렀다. 금방 구급차 올 테니까 좀만 힘내, 유즈.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몇 번이나 이유를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셨다. 그리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함께 병원에 갔다. 유즈,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 최악의 결과도 각오하셔야. 유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낮에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는데. 몇 시간 후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어떤가요? 수술은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다행이다. 다만 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얘기예요. 일단 목숨을 건진 걸 다행으로 여기죠. 네. 그리고 이건 경찰분과 얘기해야겠네요. 네? 뭐가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내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셨다. 다음 날 다행히 장애는 생기지 않았다. 다만 당분간 입원하게 됐다. 그리고 난 시댁에 스모모를 데리러 갔다. 스모모도 유지를 걱정하고 있을 테니 안심시켜줘야지. 시댁에 도착하자 집 앞에 경찰이 있었다. 분명 어제 일로 온 거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님 어머니 되시죠? 아, 네.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짐작 가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지가 쓰러졌을 때 옆에 없어서. 그런가요? 실은 아이 몸에서 치사량의 농약이 검출됐어요. 네? 치사량의 농약? 무슨 소리지? 뭔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응? 근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 아버님 119 부른다면서 결국 안 불렀었지? 설마 아버님이... 아니, 그럴 리 없겠지. 그런가요? 뭐라? 안 들어오고 뭐하니? 아버님! 유저일은 안 됐구나.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여보, 그렇지? 응. 농약이랬나? 우리 집엔 분명 농약 같은 거 없을 텐데. 일단 유지는 살아있어요. 응? 반응이 좀 이상하신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보, 그렇지? 응. 뭔가 수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어. 잠깐 집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경찰이 봐서 곤란한 물건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이 집안을 찾았지만 농약은 안 나왔다. 그럼 농약은 어떻게 마신 거지? 거봐 농약 같은 거 없지? 네, 일단 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때 집안에서 스모모가 달려왔다. 잠깐만요, 경찰 아줌마. 스모모 왜 그러니? 어? 스모모의 손엔 당초무늬 보자기가. 이걸 보세요. 어? 이건 농약. 아니 어떻게? 스모모는 의적 홍길동 여러 물건을 훔치지. 오늘 아침 할아버지가 이걸 버리려고 했어.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몰래 바꿨어. 왜 그런 짓을? 스모모는 들었어. 오늘 아침 할아버지랑 할머니 얘기한 걸. 할아버지가 어제 유지의 된장국에 농약을 넣었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 유지의 심장을 미카한테 주려고 했다고 했어. 스모모는 엄청 슬펐어. 미카는 그런 짓 해도 기뻐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은 이상해. 너 아까부터 계속 역시 스모모는 머리가 이상해. 당신 이제 그만하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역시 스모모가 말한 대로였나요? 그래, 내가 안 건 오늘 아침 유지가 쓰러졌을 때 그런 느낌은 들었어. 나도 모르게 그만 모른 척을 했단다. 정말 미안하다. 여보 아버님, 왜 그런 짓을... 다 들켰으니 어쩔 수 없군. 스모모 말대로다. 유지의 심장을 미카한테 주려고 했어. 미카는 친자식의 딸이다. 너한텐 미안하지만 내 딸이 낳은 손녀가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너무해. 정말 너무하세요. 마음대로 말해. 이제 어쩌면 좋지? 이대로면 미카가... 할아버지, 나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 아니 미카 여길 어떻게... 수술 얘기하러 왔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된 거니? 스모모가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듣고 해결해줬어. 응? 아니 스모모가? 아무튼 잘됐다. 정말 다행이야. 가까이 오지 마. 유지의 심장을 뺏으려 하다니 너무해. 그런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할아버지 엄청 미워.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미카! 할머니도 너무해. 미안하구나. 두 분은 미카한테 한마디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 후 스모모가 가져온 농약이 결정타가 되어 아버님과 어머님은 체포됐다. 아버님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어머님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지금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일하면서 위자료를 내고 있다. 참고로 아버님은 출소 후 어선에 타신다고 한다. 한편 스모모는 같은 반 친구 메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메이는 우아사 조직 두복의 딸인데 우아사 조직원 이누즈카란 분이 메이한테 미카 얘기를 듣고 수술에 필요한 돈을 모아주셨다고 한다. 다만 그 돈은 시아버지에게 갚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님은 출소 후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 뱃일을 하겠다고 하신다.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미카를 구하려고 했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며칠 후 유즈는 무사히 퇴원했다. 스모모 고마워. 뭐가 말이야? 이것저것 잘해줘서. 스모모 뭔가 잘했어? 응, 당연하지. 하, 응, 스모모는 잘했어. 그럼. 그거 모으는 걸. 그거? 응, 나랑 언니서 열심히 모아왔어. 아빠가 금방 가버려서 엄마 쓸쓸해 보이니까 집을 활기차게 하려고 했어. 남편은 유즈 일로 잠시 귀국했지만 유즈가 태어나고선 얼마 있다 다시 출국해버렸다. 혹시 또 매미 허물? 너, 스모모와 유즈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어. 이제 매미 허물 안 모아. 그럼 뭐야? 유즈, 오픈! 알겠어, 언니. 응? 엄마가 또 너무 기뻐서 잠들었어. 응, 유즈. 앞으로도 의적 스모모와 함께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 엄마한테 선물하자. 그리고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자. 이번엔 매미 허물이 아니라 매미를 잡아와서 방안은 매미로 가득. 물론 난 기절했다. 나중에 둘한테 아예 매미 금지령을 내렸다. 날 행복하게 해주겠단 마음은 기쁘지만 방법이 좀... 뭐 이런저런 일은 있었지만 이 아이들과의 생활은 정말 즐겁다. 앞으로도 분명 이렇게 즐겁겠지. 아, 행복하다. 아가, 너 화장지 안 사다 놨니? 화장지가 품절 될 거라고 했니, 안 했니? 지금 당장 사러 가게. 너 운전 좀 해라. 지금 현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우리 시어머니다. 대체 어디서 들은 건지
세간에 떠드는 소문들을 듣고는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허둥대기 일수다. 자기가 믿는 거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솔직히 짜증나는 일이다. 제가 결국 죽어도 운전을 안 해주지 뭐니. 결국 내가 이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간 거 있지.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운전 그거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오늘 토마토 예방접종 날이었어. 예약도 다 해놨는데 그럼 어떡해? 아이고 쟤는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려거드냐 그래? 어찌나 쫑얼쫑얼 시끄럽던지 식사가 끝나자마자 딸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자 남편이 쪼르르 쫓아와서는 우리 엄마가 좀 별나서 많이 힘들지? 잘 좀 부탁해. 남편은 성격 자체가 모질지 못해서 항상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남편은 남편대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안 됐다 싶어서 나도 남편에게 딱히 뭐라고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가, 너희 딸 심장이 좀 필요한데 말이다. 어머니,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되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슬슬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심장 기증 좀 해달라 이 말이야. 너 내가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아니 잠깐만요. 토마토의 심장이 왜 필요한 건데요? 누구한테 기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코 형님이요? 형님이 왜 조카의 심장이 필요한 거죠? 넌 진짜 애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우리 코 이번에 애 낳았잖니. 걔한테 주라 이 말이야. 우리 코는 남편의 누나인데 애가 생기지 않아서 한참 고생한 끝에 드디어 무사히 출산하게 되어 얼마 전에 축하한다고 연락도 했었다. 우리 코네 애가 심장이 안 좋다지 뭐냐? 심장을 이식하면 살 수 있대. 너도 알다시피 걔가 애가 안 생겨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러니까 토마토의 심장을 걔를 주면 애가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기 어머니 잘 모르시나 본데요. 심장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을 주면 죽어요. 그거야 어쩔 수 없잖니. 대신 우리 코네 애는 살 거 아니냐. 네가 애미니까 토마토를 좀 잘 구슬려봐. 헛소리 그만하세요. 나는 그 즉시 토마토를 데리고 운전대를 잡았다. 친정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눈물이 흘렀다. 친정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랑 싸웠다며? 화 그만 내고 어서 돌아와. 왜 싸웠는지 이유는 말 안 하든? 이유? 심장 기증해달라는 그거? 뭐야, 지금 알면서 이러는 거야? 당신 엄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나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집에 오라고? 기가 막힌다 진짜. 왜? 우리 딸 심장을 그냥 주겠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도 진심으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냥 기증자가 되겠다고 해서 누나를 안심시키려고. 아무리 자기를 낳아준 엄마라고는 해도 이 상황에 엄마 편을 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음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나는 친정에 토마토를 맡겨둔 채 어딘가로 향했다. 유리 어서 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든 간에 절대로 우리 딸 심장을 넘길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설마 모르셨어요? 형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듯 보였다. 전후 사정을 설명했더니 형님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고 우리 엄마가 이거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라며 연신 사과를 했다. 엄마한테는 다음 검사 결과를 보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도 현재로서는 아주 건강합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걱정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멋대로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런 일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면목이 없다, 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거푸 사과하고 있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눈 녹듯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형님은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한 핏줄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만에 하나 정말 자기 아이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지언정 남의 자식의 심장을 달라는 소리를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실 때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저 결심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할 말은 제대로 해야겠어요. 나는 결심을 굳혔고 두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거기서 형님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아닌가. 강하게 나가봤자 아무 소용 없을걸?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깨닫게 해줘야 돼.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 후 형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언제나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형님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계략이었다. 나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걸 느끼면서도 형님의 계획에 동의한 후 형님 댁을 나왔다. 그날 밤 나는 내 남편을 친정으로 불러냈다. 당신 선택해. 뭘? 왜 그래? 인상 좀 펴고 말해. 내 말대로 하고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할래? 아니면 끝까지 어머니 편 들고 나랑 이혼할래? 한쪽만 골라. 이혼? 난 이혼 못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래? 그리고 토마토랑 헤어져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마음 풀어, 제발. 딱히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당신 딸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인간이 아기가 없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 복수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도와줘야 해. 복수? 아니, 가족끼리 무슨 복수를 한다는 거야? 복수에 협력해주지 않으면 당신이랑 이혼이야.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을 거고. 자, 어서 선택해. 남편은 기나긴 고민 끝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경이 되어서 무슨 고민할 게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기로 하고 복수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들은 주말에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뭐 얼마나 유명한 레스토랑이길래 이렇게 먼 거니? 얼마나 더 가야 되니? 거의 다 왔어. 우리를 태운 차는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제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속상하셨죠?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당연히 죄송한 마음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해서. 한참 산길을 달려 인적 없는 한적한 산길 한복판에서 남편은 조용히 차를 세웠다. 여긴 어디냐? 이런 산속에 대체 뭐가 있다는 게냐? 레스토랑이 어디 있다는 게야? 자, 그럼 여보, 준비됐어? 응. 엄마,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어. 뭐? 너희들 대체 왜 그러냐? 심각한 얼굴로. 그 손에 든 건 뭐야? 저리 가! 그렇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밧줄과 수술용 메스였다. 시어머니는 우리들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가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차에서 내리더니 어두운 산길을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토마토의 심장을 빼주는 건 죽어도 싫어요. 그렇다고 눈안의 아기가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도 불쌍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 심장 내놔! 그게 무슨 소리냐? 니들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장난이라뇨.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어른 심장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머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변을 좀 보세요. 아무리 소리 지르셔도 아무도 없어요. 그만 포기하세요. 싫어! 죽기 싫다고! 내 심장을 왜 줘? 절대 못 줘!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땅바닥을 박박 기어서 도망치는 바람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 꼴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원래 심장 안 주실 거예요? 자기 심장 소중한 줄은 아시나 보네요. 엄마는 자기 심장 정도는 손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니들 대체 날 어쩔 셈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이 메스도 종이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맞다. 그리고 지금 이거 전부 카메라로 녹화 중이에요. 어머니가 손자 목숨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거 다 녹화돼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한 뒤 차에 타올랐다. 유리! 잠깐만! 나 아직 안 탔어! 이 길을 따라 똑바로 걸으면 마을이 나올 거야. 마을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터질 거고 모자 둘이서 사이좋게 손잡고 좀 걸어봐. 너 거기 안 서? 이 요망한 년! 유리! 복수에 협조했잖아! 나는 태워줘야지! 내가 잘못했어. 반성하고 있다니까? 나는 산속에 메아리 찢는 두 사람의 절규를 뒤로하고 힘차게 악셀을 밟았다. 그 근처에는 곰도 살지 않을 뿐더러 길만 따라 걸어가면 도심지까지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곳이었다. 뭐 운이 좋으면 히치하이킹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다. 한참 뒤 한밤중에 드디어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집에 돌아왔고 말 한마디 할 기운도 없었는지 현관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머, 오셨어요? 이 망할 년이 뭐가 어쩌고 저째? 너 같은 년은 내 당장에... 에?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멈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시아버지. 오랫동안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계셨지만 형님의 전화를 받고는 서둘러 귀국하셨다고 한다. 이야기는 전부 들었다. 심장을 내놓으라고? 자기 손녀한테 죽으라는 거냐? 노망이라도 난 거냐?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알고는 있냐? 왜 그래 여보? 무섭게. 나 방금 벌 받았어. 반성도 많이 했어 여보. 그렇지? 예, 아가 용서해 줄 거지? 용서할 거야 말 거야? 그게 반성하는 인간의 태도다 이거지?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고 이혼을 택하셨다. 위자료를 대신 이 집을 넘기기로 했단다. 너희들은 따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 엄마 비위만 잘 맞추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가족을 우선시하도록 할게. 남편은 제법 반성하고 있는 듯 보여서 용서해주기로 했다. 사실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맞다. 문제의 시어머니 말인데 원래 살던 집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긴 했지만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져버리는 바람에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어진 듯했다. 게다가 우리 집은 물론이고 형님까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해버렸으니 손자 손녀 얼굴도 볼 수 없게 됐고 말 그대로 외로운 독거노인이 되어버렸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지. 나는 나중에 나이 먹고 저런 늙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저기 카나에 너 언제까지 이 집에 살 예정이야? 우리 파루루도 슬슬 방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데. 소파에 기대어 늘어져 있는 저 여자는 새언니인 유코 언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유코 언니, 애초에 집에 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얹혀 사는 건 언니잖아요. 설마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은 아니죠?
거참 시끄럽네. 파루루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돈도 어느 정도 모았을 테니까 그때 나가주면 되잖아. 그때까지 파루루가 쓸 방이 필요하니까 네 방을 비워달라는 거지. 이해 좀 해줘. 결혼 전에는 어른스러워 보였던 새언니였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본성을 드러내 우리 가족은 난처해하고 있다. 결혼은 곧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언니가 우리 집에 그렇게 늘어져 있어서 아빠랑 엄마가 불편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 언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이 집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뭐? 결혼을 한다고?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너처럼 평범하게 짝이 없는 여자를 누가 좋아한다 그래.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내밀어 보였다.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인 겐지 씨예요.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네 남자친구라고? 어디서 이런 남자를 찾은 거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나갔던 아빠와 엄마가 돌아왔다. 이때다 싶어서 겐지 씨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두 분 다 카나에에게 좋은 상대가 있다니 안심이다. 참 괜찮은 청년이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며 무척 좋아하셨다. 유코 언니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개시켜드리는 것 정도는 지금에도 문제 없겠지. 나는 주말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소개했다. 세연이는 전혀 흥미가 없다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초대받은 남자친구가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자 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셨다. 오빠도 좋은 사람인 것 같네 라며 칭찬해 주었다. 세연이는 처음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샌가 파루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오히려 괜히 엮일 일 없으니 좋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오빠에게 평소 세연이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오빠는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며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도록 할게 라고 약속했다. 이젠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날부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짐을 다 들고 가긴 힘들 것 같고 맞다. 팔아버리면 되지. 아무래도 20년 넘게 살았다 보니 짐도 그만큼 많았다. 나는 인터넷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기로 했다. 물건들을 상자에 넣고 출근하는 길에 편의점에서 택배를 붙이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단 일주일이었다. 카나에, 너 요즘 들어 바리바리 짐을 들고 나가는 날이 많은데 돈이 아까워서 이삿짐 센터 안 부르고 직접 옮기기로 한 거야? 역시 가난뱅이들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 거라고요. 내다 팔고 있다고? 왜 나한테 한마디 상담도 없이 맘대로 파는 거야? 파루루가 쓸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파루루 나이대의 아이들이 쓸만한 장난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파는 건 안 입게 된 옷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나한테 이거 팔아도 돼요라고 물어봐야지. 카나의 네 물건은 가족인 내 물건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 팔지는 제가 결정할 테니까 신경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은 항상 잠궈두기 때문에 멋대로 들어와서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 들을 걱정은 없기 때문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놓고 팔기를 반복하며 지냈다. 그렇지만 아싸! 팔렸다! 에? 이 주소 말도 안 돼. 명품백을 판매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단 몇 분 만에 낙찰되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그 낙찰자의 주소가 이 집인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낙찰자의 이름은 새언니의 이름인 것이다. 아니, 유코 언니.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좀 하시죠. 애초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낙찰 버튼을 왜 누르는 거예요? 어머, 얘도 참. 나 그 백 원래부터 갖고 싶었다고. 근데 가족끼리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 3만 원에 해주면 안 될까?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원래 5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10만 원이면 엄청 싸게 내놓은 거라고요. 그럼 3만 5천 원에 살게. 돈 내는 사람은 나라고. 빨리 가방 내놔! 새언니는 활짝 열려있던 내 방에 멋대로 들어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유코 언니를 저주했고 결국 언니와 나의 가방 쟁탈전이 되어 가방의 손잡이가 뜯어져 버리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크게 항의했지만 세연이는 원래부터 끊어져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걸 판다고 내놓다니 너도 참 못됐다 라며 오히려 화를 내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마침 오빠와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울면서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건 당신이 잘못했어. 가족 간에도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하잖니. 6호, 카나에에게 제대로 사과하려무나.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세연이는 무르퉁한 얼굴로 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 말뿐이었지만 사과도 받았고 오빠랑 부모님도 내 편이 되어주었으니 이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했다. 가방은 수선을 맡기면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까 열받긴 했지만 나는 그냥 화를 참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때 세연이에게 더 철저하게 대가를 묻지 않았던 것이 후에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 햇살에 몸이 노곤해져서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던 그때 싹둑 싹둑 에? 기분 나쁜 소리에 눈에 번쩍 뜨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나풀나풀거리며 어깨에서 까만색의 무언가가 떨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니 없어. 결혼식을 위해서 길러오던 머리카락이 없어. 어머나, 무슨 일이야 카나에? 어머 머리가 왜 그래? 파루루, 그러면 안 되지. 자르는 건 색종이만 하라고 엄마가 말했잖니. 파루루가 잘렸다고? 하지만 파루루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가위는 들고 있지도 않잖아. 나는 울면서 세연이에게 소리쳤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결혼식 날짜도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게 기르는데 몇 달이 걸렸는지 알기나 해? 큰 소리에 놀라 부모님이 안방에서 뛰쳐나오셨고 거실에 펼쳐진 상황에 두 분도 할 말을 잃었다. 세연이는 부모님이 오자 파루루를 데리고 바람처럼 도망쳤다. 차를 운전해서 친구의 집으로 도망가거나 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기운도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날 밤 퇴근한 오빠에게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고 오빠는 언니를 대신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세연이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친구들이랑 바베큐 파티했어. 술을 마셔버려서 오늘 못 들어가 라고만 써있었다. 내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이나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메시지를 보고서 나는 오빠와 어떤 것을 사러 갔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똑단말 잘 어울리네. 평범한 얼굴에 아주 딱이야.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온 세연이는 짧게 잘려진 내 머리를 보고 푹 파는 비웃음을 내뱉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도 나오지 않는 나를 보며 또 웃고는 세연이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그대로 밤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제 사죄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복수하는 것뿐.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나는 오빠와 함께 행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야! 이게 뭐야! 집에는 세연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뛰어들어간 오빠네 방에는 빡빡머리가 된 세연이와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베개 근처에 놓여있는 바리깡이 있었다. 그렇다. 우리가 어제 사온 것은 세연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물건들이었다. 당신이 카나에게 한 짓이야.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빡빡 밀진 않았잖아. 역시 파루루가 잘났다고 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군요. 장난치지 마. 당신 내 가만두지 않을 거. 나를 향해 달려들던 세연이는 내가 몸을 피하자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세연이의 머리에서는 대머리 가발이 스르륵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 우리가 산 것은 대머리 가발과 바리깡, 그리고 세연이의 머리카락 색깔과 비슷한 가발이었다. 복수랍시고 진짜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상해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해 이런 도구들을 준비한 것이다. 새언니는 잠에서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전날 밤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잤기 때문에 술이 덜 깬 탓에 가발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뤄졌다.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 각오해! 복수를 당해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 새언니에 오빠는 결국 포기했다. 그만하자 라고 말하는 오빠에게 새언니는 당신보다 훨씬 좋은 남자한테 가면 돼. 아주 속 시원하네. 라고 말해버려서 바람이 들통났다. 새언니는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당연히 집에서도 쫓겨났다. 파루루의 친권은 오빠가 가지게 되어 드디어 조용한 집에서 파루루와 오빠 그리고 부모님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참고로 새언니는 바람이 들통났다는 걸 안 순간 내연남이 위자료를 내가 내줄 이유가 없잖아 라며 도망가는 바람에 지낼 곳이 없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면서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아, 내 머리는 말이지. 미용사인 친구가 감쪽같이 붙임머리를 해줘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머리카락은 잃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된 새언니. 두 번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 이름은 마코토. 사춘기가 한창인 중학교 2학년이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극빈층으로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엄마 혼자 날 키우고 계신다. 엄만 날 먹여 살리려고 여러 알바를 동시에 하며 열심히 일하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 가지고는 살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나도 방과 후에 아빠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라멘 가게에서 몰래 알바를 하는 중이다. 물론 학교에는 비밀에 붙이고 있다. 들켰다간 선생님께 된통 혼나는 건 물론이고 알바를 강제로 그만둬야 할 테니까. 점장님은 중학생이 고생이 많다고 하시지만 돈도 벌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바 자체는 그다지 고역이 아니다. 중학교 다니는 내내 알바를 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어서 오세요. 웬일로 중학생 손님이 다 오셨네. 몇 분이세요? 2명이요. 네, 자리 치워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난 평소에 라멘 잘 안 먹는데 살만 뒤룩뒤룩 찌잖아. 그래도 여기 맛집으로 유명해. 거리도 가까운데 안 먹고 그냥 가긴 좀 아깝잖아. 나 혼자 와서 먹지 그냥. 아, 혼밥하기 좀 그렇잖아. 우리 키라라 공주님 맨날 비싼 것만 먹지 말고 가끔은 서민 체험도 해봐. 나도 라멘 먹어봤거든. 샥스핀 라멘. 아, 그게 무슨 서민 음식이야. 돈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마코토, 설거지는 그만하고 여기 테이블 좀 치워줄래? 네, 어서 오세요, 손님. 망했다. 같은 반 애들한테 들켰을지도 모른다. 하필이면 제일 들키기 싫은 애한테. 마린과 키라라는 나랑 같은 반인데 둘 다 성격이 괴팍했다. 특히 키라라는 우리 반 여왕이다. 아버지가 이 근방 땅 부자라는 소문이 있다. 한마디로 금수저 아가씨, 거기다 예쁘기까지 하다. 성격이 더러운 게 흠이지만 반 애들 중에도 키라라의 아버지한테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아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맛있게 잘 먹었다. 야, 아까 알바생 있잖아. 걔 우리 반 마코토 아냐? 먹을만하네. 마코토가 누군데?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라 그냥. 왜 있잖아,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짱 박혀있는 애. 가끔은 서민 음식도 괜찮네. 근데 중학생이 알바를 해? 어지간히 가난한가 보지. 아, 불쌍해라. 근데 중학생은 알바 금지 아니었나? 그러네? 일이 재밌어졌는걸. 내일 학교가 기대되는데. 마코토, 안녕? 너 어제 라멘 가게에서 뭐 했어? 혹시 알바해? 난 금수저라서 알바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중학생은 알바 금지 아냐?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글쎄다. 알바 안 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제발 뭐든 할게. 진짜 찌질해 보인다. 역시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개만도 못한 건가 봐. 야, 너 차라리 우리 집 개나 될래? 걔가 되라고? 그래, 우리 명령에 따르는 개가 되는 거지. 괜찮은데? 재밌겠다. 아니 그건 좀... 왜? 싫어? 선생님, 마코토가요. 알겠어. 명령에 따르면 되는 거지.
걔는 멍 하고 짖어야지. 알겠니? 멍. 진짜하네. 개웃겨. 비참한 나날이 이어졌다.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놀이개처럼 부려졌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벌을 받았다. 3분 안에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와. 근처에 편의점이 없는. 출발. 파이팅. 사왔어. 5분 지각했으니 벌 받아야지. 무릎 꿇어. 오늘은 뭐하게? 잘 보기나 해. 가엾은 흑수저의 머리에 이 음료수를. 와! 미쳤어! 이런 식으로 음료수를 머리 위에 쏟는 건 일상 다반사였다. 서럽고 한심해서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학교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엄마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 오늘은 음료수 범벅이 된 채로 밑을 보며 걷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머리는 어쩌다가 젖었니? 비도 안 내리는데. 어? 왜 뭐가 이렇게 끈적거려? 친구들을 괴롭히니? 신경 끄세요. 아, 그럴 수야 있나. 아저씨 집 가까운데 샤워라도 하고 가렴. 자, 따라와. 반강제로 아저씨네 집으로 끌려갔다. 여긴 아저씨 집은 복싱 체육관이었다. 내가 이래봬도 여기 관장이거든. 예전에 국가대표로 나간 적도 있단다. 학생, 복싱해볼 생각 없어? 아니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요. 출세한 다음에 갚으면 되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일단 샤워부터 하고 와라. 감사합니다. 복싱을 배우면 나도 강해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좀 잘 안다. 약점을 잡히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는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복싱이 나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치만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니?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뭔데? 나 복싱 배우고 싶은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잊어버려. 하면 되지 뭘. 그래도 내가 알바 안 하면. 엄마 있지. 노력한 걸 인정받아서 정사원이 될 거야. 아직 풍족하게 살 정도는 못 되지만 너와 난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엄마가 미안했어.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응, 고마워. 다음 날. 관장님, 저 복싱 할래요. 왔구나. 눈물 쏙 빠지게 단련시켜줄 테니 각오해. 그날 이후로 복싱에 푹 빠져 살았다. 하루하루가 알찼다.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갈 만큼 집이 여유롭진 않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프로복서로 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살이 됐다. 중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얼굴을 비치기로 했다. 누가 날 기억하겠느냐마는. 어쩜 우리 반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변변찮을지 몰라. 한 명쯤은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괜히 기대했네. 그러게. 잠깐! 너 남친있잖아. 그 마초 존잘남. 걔? 슬슬 질리더라. 나처럼 예쁘고 돈 많은 여잔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럴 때 놀아둬야지. 뻔뻔하기는. 야, 저기 혼자 있는 남자 괜찮은데? 나 잠깐 다녀온다. 뭐? 키라라, 잠깐! 쟤네는 여전하구나. 키라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쁘지만 괴팍한 성격은 그대로다. 근데 키라라가 왜 내 쪽으로 오지? 안녕. 우리 혹시 초면이니? 같은 반 된 적 없었던가? 아니, 있었어. 그래? 미안.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너 마음에 든다. 나랑 나가서 둘이 술 마시자. 난 됐어. 왜? 나 같은 여자랑 술 마실 기회가 흔한 줄 알아? 혹시 돈 없어? 괜찮아. 나 이래봬도 금수저야. 내가 살 테니까 나가자. 얼굴이 예뻐도 내면이 흉측해서 난 별로. 방금 뭐라고 했어? 내면이 못생겼다고. 너 사람 화나게 하는데 뭐 있구나? 얼굴 좀 반반하다고 기어오르는 것 봐. 그래서 뭐 그냥 나한테 신경 끄지 그래. 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고 멀쩡히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아? 지금 남친 부를 거야.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러든가 말든가. 몇 분 후.
내 여친한테 막대한 새끼가 너냐?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아담, 본다를 보여줘. 당연하지. 너 이 새끼 각오해라. 남자는 큰 동작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프로복서인 내가 아마추어의 주먹에 맞을 리 만무했다. 지금 장난해? 놀지 말고 얼른 끝내. 알았다고. 슬슬 질리던 참이라 주먹을 내지르고 직전에 멈췄다. 남자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거 참 아마추어 상대로 뭐하는 짓인지.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이렇게 세? 잠깐, 설마 복싱 세계 챔피언 마코토 선수? 그런데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너도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면 해 좀. 미안. 근데 세계 챔피언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얘 버릴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우리 아빠 부자니까 미래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때? 인성 더러워서 싫다고. 나 기억 안 나? 나 마코토야. 중학생 때 네가 개처럼 부려먹었던. 네가 마코토라고? 아니 잠깐, 너 손에 든 거 뭐야? 마침 주변에 있던 술을 집어 눈앞에 있는 키라라의 머리에 뿌렸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건 알지만 나도 맞을 뻔한 데다가 옛날에 당한 것도 많고 하니 이 정도는 넘어가 주길 바란다. 둘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풍문에 의하면 키라라의 아버지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모조리 잃었다고 한다. 그렇게 돈 자랑을 했던 키라라가 모든 돈을 잃자마자 주변 친구들과 남친은 키라라 곁을 떠났다고 한다. 이따가 길을 가다가 병적으로 수척해진 키라라를 본 적이 있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사실 통쾌하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나는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10번이나 사수하고 현역 은퇴를 했다. 복싱으로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럭저럭 벌고 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 지금껏 고생만 하신 엄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행복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눈앞에 닥친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싸워나가고 싶다. 내 이름은 레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양육비는 처음 몇 번 보내주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부터는 일절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다정한 어머니와 친구들 덕분에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어느덧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남들보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매일 즐겁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가볍게 목례하고 지나가니 그 남자가 나의 어깨를 잡아챘다. 레오구나. 아버지다. 오랜만이구나. 아버지라고요? 뭐야 이 녀석. 설마 아버지도 잊은 거냐? 뭐 그거야 됐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아버지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재혼해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았다. 내 이복 형제인가? 하루토란다. 지금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지, 불쌍하지. 아이, 다행이구나. 레오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신장 이식 수술도 도와줄 거지? 네? 뭐라고요? 이식이요? 누가? 너밖에 더 있냐, 레오. 네 신장 하나를 하루토에게 나누어 주렴. 나 같은 늙은이 말고 너같이 젊은 애가 도와줘야지. 아내는 몸이 약해서 안 된다더라. 자, 레오. 신장은 2개나 있으니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갑자기 나타나서는 신장을 달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늘 웃는 얼굴의 엄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냈다. 엄마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남자는 아버지도 아니라며 레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지난주 연락이 왔었다. 신장 이야기를 떠들길래 레오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거절했지. 그런데 설마 찾아올 줄이야. 미안하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좀 놀라긴 했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요.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는 방긋 웃으며 저녁밥을 차려주셨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때문에 놀랐지만 어머니가 그리 매정하게 쫓아냈으니 다신 오지 않겠지. 오늘 일은 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며칠 후 아버지는 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신장을 내놔! 하루토를 도와줘! 라며 큰 소리치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아버지 탓에 겁에 질린 손님들이 돌아갔고 가게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 소란스러운 게 싫으면 신장을 내놔. 주말에 우리 집에 오거라. 일단 하루키를 만나봐야지. 안 가면 다음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고민 끝에 주말에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큰 집이 있었고 집에는 아버지와 고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 헬스칸 얼굴의 부인이 있었다. 저기 하루토 씨, 미안하지만 신장은 그 일은 아빠가 실례를 했군요. 만나본 적도 없는 형한테 신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빠한테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하루토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니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저 모양이지만 아들은 잘 자란 것 같았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저 책은... 일어나 돌아가려던 순간 테이블에 놓여있던 책에 시선이 갔다. 그 책은 내가 어렸을 적 어느 여름방학 때 참가했던 로봇 교실의 교재였다. 저도 그 책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카토구에서 열린 교실에 갔었거든요. 저도 그 체험 교실에 갔었어요. 그때부터 쭉 이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로봇을 터트린 형 맞죠? 하루토의 말에 뒤로 자빠질 만큼 깜짝 놀랐다. 맞다. 그때 난 강사 아저씨도 경악할 만한 실패를 저지르고는 모두의 비웃음을 샀다. 의외의 공통점에 놀라 우리는 흥분했다. 하루토는 그 일 이후 로봇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교도 로봇 공학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웬걸, 그곳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였다. 돌아온 아버지는 우리가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라며 파친코로 가버렸다. 그 이후 하루토에게 대학교에 대해 알려달라며 연락이 왔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몇 번이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윽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되었다. 저기 말야, 내 신장 하나 줄게. 그러니까 너 살아서 꼭 대학에 들어가. 너라면 분명 좋은 연구자가 될 거야. 저한테 주면 형 신장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수술 받자. 이렇게 나는 하루토에게 신장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하루토는 거부 반응도 없이 건강해졌다. 형 덕분이에요. 정말로 고마워요. 이식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나와 하루토는 그 이후로도 사이좋게 지낼 거라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하루토가 이식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제 너한테 볼 일은 없어. 더 이상 하루토한테 연락하지 마. 이 아이는 법학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될 거다. 너 같은 멍청한 애랑은 다르게 하루토는 똑똑하니까. 하루토를 방에 가두고 스마트폰도 빼앗은 채 억지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집을 찾아가도 하루토가 나와 이야기하면 멍청해진다며 쫓아냈다. 아버지에게 나는 신장 때문에 필요한 존재였던 걸까?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루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참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형 도와줘!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한밤중에 밖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놀라 어머니와 나가보니 잠옷 차림으로 울고 있는 하루토가 서 있었다. 갇힌 방 안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아빠는 제가 변호사가 되면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전 법 따위에 관심 없어요. 로봇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랬다. 학력 콤플렉스지.
어린 레오한테도 공부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쳤지.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택했어. 그날부터 하루토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내가 하루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허락을 받았다. 하루토 어머니는 하루토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저리 단호하게 나오니 좀처럼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찾아와도 없다고 퇴짜놓고는 집에 없는 채 했고,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만날 장소를 바꿔가면서 어머니의 자가용으로 학교를 다녔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하루토였지만 점차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다. 반년이 지나자 아버지도 포기한 것 같았고 갑자기 찾아오거나 하는 일도 없어졌다. 1년 후 하루토는 무사히 나와 같은 로봇공학과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하루토의 웃는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이봐 레오, 각막 하나만 더. 웬걸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에서 넘어져 눈을 다쳤다고 한다. 저번엔 신장을 달라더니 이번엔 각막을 달라고? 내 한쪽 눈이 실명되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이 일에 몹시 화가 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엄마와 하루토도 몹시 화를 내었다. 난 이대로라면 실망하게 될 거야. 레오, 각막을 부탁한다. 키워준 은혜를 잊어버린 거냐? 있잖아요. 전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키워준 은혜를 들먹이면 납득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넌 나한테서 하루토를 빼앗았어. 사죄할 생각이 있다면 각막을 내놔.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는 변함없이 오만방자한 태도였다. 그때 뒤에서 등장한 여성을 보고는 아버지의 오만한 태도도 한풀 꺾였다.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당신한테 돈 주지 않았어? 그녀는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이자 하루토의 어머니였다. 세상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아내를 보자 아니 그게 라며 횡설수설했다. 아버지, 저분이 주신 양육비를 빼돌렸어요? 아버지가 움찔했다. 그렇다. 하루토의 어머니와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지만 내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는 하루토의 어머니가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한다. 하루토 어머니의 본가는 굉장한 재력가로 아버지가 일하지 않아도 생계에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레오 군을 위해 건네준 양육비 매달 10만 엔. 그 돈 보내지도 않고 멋대로 사용한 거야? 그거 횡령이야. 용서할 수 없어. 당신과 이혼하겠어. 그런 나는 그저 경마장에서 2배로 불려서 레오에게 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 돈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죠, 엄마? 응. 초등학교 때도 한 달에 3만 엔이 전부였어. 중학교 때부터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 양육비는커녕 갑자기 나타나 신장을 달라더니 이제는 각막까지.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게 큰 실수였어. 당신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어린 내가 저주스러울 뿐이야. 그만 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아버지는 버려졌다. 아내의 재력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는 집에서도 쫓겨나 빈털터리가 되었다. 한쪽 눈은 점차 안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고 한다. 우연히 강변 주변에서 박스를 덮고 노숙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딱 한 번 나도 여기서 살겠어. 난 레오의 아버지니까 라며 집에 찾아온 적이 있지만 경찰을 부르니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하루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둘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두 어머니도 친해졌고 가끔 넷이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토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2번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자, 그럼 아버지 홀로 여생 잘 보내세요.